할머니, 저 사고 났어요. 전화기 너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2세 박정순 씨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줄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바닥까지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손끝이 싸해지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병원비가 급하대요. 경찰 오기 전에 보내야 한대요. 정순 씨는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손자의 목소리가 아니 손자의 목소리라고 믿은 그 소리가 정순 씨의 귀가 아니라 가슴에 꽂혔기 때문입니다. 정순 씨는 통장을 쥐고 밤길을 뛰어갔습니다. 슬리퍼 바닥이 아스팔트에 찰싹찰싹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박정순 씨의 삶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부모님을 혹은 당신 자신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이라 복도에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군데군데 있었고 엘리베이터는 올라갈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박정순 씨는 이 아파트 5층 32평짜리 집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산 지는 7년이 됐습니다. 남편 김영우 씨가 폐암으로 먼저 떠난 뒤 이 집은 정순 씨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처음 떠나고 나서 1년 동안은 정순 씨도 많이 울었습니다. 밤에 TV를 끄면 너무 조용해서 일부러 라디오를 틀어놓고 잤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들려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무엇이든 적응하는 모양입니다. 2년쯤 지나자 정순 씨는 혼자 사는 법을 익혔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인 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순 씨의 아침은 늘 같은 순서로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나이 들면 잠이 없어진다고들 하죠. 정순 씨도 그랬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지면 다시 눕지 않았습니다. 누워있으면 이런저런 생각이 밀려와서 오히려 더 피곤해지거든요. 일어나면 제일 먼저 전기포트를 켭니다. 보글보글 물 끓는 소리가 이 집의 첫 번째 인사였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십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따뜻한 물 한 컵이 보약이라고. 정순 씨는 그 말을 7년째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엔 베란다로 나갑니다. 베란다에는 작은 화분 3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추, 하나는 깻잎, 하나는 이름 모를 꽃. 그 꽃은 3년 전에 마트 앞에서 할인하길래 1,000원 주고 산 건데 신기하게도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그 꽃이 참 기특했습니다. 야, 너도 혼자 잘 버티는구나. 혼잣말이 나오면 정순 씨는 살짝 웃곤 했습니다. 누가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밖에서는 절대 안 그랬습니다. 물을 주고 나면 TV를 켭니다. 아침 뉴스가 나왔습니다. 정순 씨는 뉴스를 보면서 반응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또 사고가 났네. 아이고 불쌍해라. 저건 왜 저러는 거야? 그런데 요즘은 무서운 뉴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기, 강도, 살인 보다 보면 가슴이 답답해져서 채널을 돌려 아침 드라마를 봤습니다. 드라마 속 가족들은 싸우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다시 화해도 합니다. 정순 씨는 그걸 보면서 가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왜냐고요? 화면 속 가족들은 매일 만나니까요. 밥도 같이 먹고 싸워도 같은 집에 있으니까요. 정순 씨의 아들은 서울 은평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차로 40분 거리,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거리입니다. 아들 이름은 김준호, 올해 48, 중소기업에서 관리직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쁜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요. 명절에는 반드시 왔고 정순 씨 생일에는 늘 케이크를 사들고 왔습니다. 몇 년 전에는 안마의자도 보내줬습니다. 정순 씨가 괜한 돈 쓰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은 엄마 다리 아프다며 그냥 앉아서 쓰기만 해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이가 아니라 빈도였습니다. 한 달에 전화 한두 번 만나는 건 석 달에 한 번, 카톡은 명절이나 생일에 엄마 건강해 한 줄. 정순 씨는 그게 서운하면서도 절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정순 씨 세대의 어머니들은 대부분 그렇거든요. 자식한테 짐이 되면 안 된다. 자식이 잘 살면 그게 효도다. 내가 뭘 더 바라겠나? 이 세 문장이 정순 씨 인생의 좌우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온 걸까요? 아니면 서운한 마음을 숨기기 위해 스스로에게 반복한 주문이었을까요? 정순 씨의 돈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알아야 나중에 왜 정순 씨가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정순 씨의 수입은 딱 3가지였습니다. 국민연금에서 나오는 월 62만 원,
남편이 남긴 생명보험 만기금이 2,4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리고 평생 조금씩 모아둔 적금이 있었습니다. 적금은 정확히 1,800만 원이었습니다. 어디서 그 돈이 모였냐고요? 정순 씨는 평생 절약의 달인이었습니다. 마트에서 양파를 살 때도 낱개로 사지 않고 한 봉지를 삽니다. 그게 300원 싸거든요. 여름에 에어컨은 거의 틀지 않았습니다. 선풍기에 젖은 수건을 걸어놓으면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돈을 쓸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더 오래 살 수도 있잖아. 아프면 병원비도 들 텐데, 자식한테 손 벌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게 정순 씨의 유일한 안심수단이었습니다. 잔고가 그대로 있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세상이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통장이 정순 씨의 울타리였습니다. 이제 손자 시윤아, 이야기를 할머니가 하겠습니다. 재밌는 이야기 해줄까? 손자 이름은 네, 김시윤, 올해 착한 토끼가 21살, 살았단다. 서울에 있는 아, 대학교에서 재밌어요. 경영학을 시윤아, 전공하고 할머니가 재밌는 있었습니다. 이야기 해줄까? 시윤이는 네, 어렸을 옛날 때부터 착한 토끼가 할머니를 살았단다. 좋아했습니다. 아, 재밌어요. 초등학교 때 시윤아, 여름방학이면 할머니가 재밌는 할머니 이야기 집에 해줄까? 와서 네, 일주일씩 옛날 묵곤 착한 했습니다. 토끼가 정순 씨는 살았단다. 아, 그때가 재밌어요. 1년 중 시윤아, 가장 행복한 할머니가 재밌는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해줄까? 시윤이가 네, 좋아하는 옛날 착한 소시지 토끼가 볶음밥을 살았단다. 해주고 아, 같이 재밌어요. 산책을 시윤아, 나가고 할머니가 재밌는 밤에는 이야기 이불 위에 해줄까? 나란히 네, 누워서 옛날 정순 착한 씨가 토끼가 어렸을 적 살았단다. 이야기를 아, 해줬습니다. 재밌어요. 할머니가 시윤아, 어렸을 할머니가 때는 재밌는 이야기 말이야 해줄까? 학교까지 한 시간을 착한 걸어갔어. 토끼가 진짜? 살았단다. 한 아, 시간? 재밌어요. 그럼 비 시윤아, 오면 할머니가 재밌는 신발 이야기 벗고 해줄까? 맨발로 갔지. 네, 우와, 착한 시윤이는 토끼가 눈을 살았단다. 동그랗게 아, 뜨고 재밌어요. 들었습니다. 그러다 시윤아, 어느새 할머니가 할머니 재밌는 이야기 팔에 해줄까? 머리를 기대고 옛날 잠이 들곤 착한 토끼가 했습니다. 살았단다. 정순 아, 씨는 그 재밌어요. 따뜻한 체온이 시윤아, 할머니가 세상에서 재밌는 가장 이야기 해줄까? 좋았습니다. 그런데 옛날 시윤이도 착한 토끼가 크면서 살았단다. 아, 바빠졌습니다. 재밌어요. 중학교, 시윤아, 고등학교, 할머니가 대학교 재밌는 이야기 여름방학에 해줄까? 와도 하루 이틀이 옛날 착한 고작이었고 토끼가 살았단다. 전화도 한 달에 아, 한두 재밌어요. 번으로 시윤아, 줄었습니다. 할머니가 그래도 재밌는 이야기 정순 해줄까? 씨는 시윤이가 전화하면 착한 토끼가 세상 다 가진 살았단다. 것처럼 아, 재밌어요. 기뻤습니다. 시윤아, 시윤아, 할머니가 밥은 재밌는 먹었니? 이야기 해줄까? 네, 할머니 먹었어요. 옛날 뭐 착한 먹었어? 토끼가 살았단다. 학교 앞에서 아, 김치찌개요. 그런 거 시윤아, 할머니가 말고 재밌는 집에서 이야기 해 해줄까? 먹어야지. 할머니, 옛날 저 착한 자취하잖아요. 토끼가 해 살았단다. 먹을 아, 시간이 재밌어요. 없어요. 그래도 시윤아, 이런 할머니가 대화가 재밌는 이야기 5분이면 해줄까? 끝났지만 옛날 정순 착한 씨는 그 토끼가 5분을 살았단다. 하루 아, 종일 재밌어요. 되새겼습니다. 시윤아, 시윤이 할머니가 목소리가 재밌는 좀 이야기 해줄까? 피곤한 것 같은데 잠을 못 착한 자나? 토끼가 밥은 살았단다. 제대로 아, 먹고 다니는 재밌어요. 건지 손자 시윤아, 할머니가 걱정이 곧 재밌는 이야기 정순 해줄까? 씨의 삶이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은 11월의 어느 목요일이었습니다. 날씨는 흐렸고 오후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오전에 병원을 다녀왔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서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맞으러 갑니다. 정형외과 대기실에서 1시간 반을 기다려 5분 진료를 받고 나왔습니다. 병원비 12,000원. 정순 씨는 영수증을 접어서 지갑에 넣었습니다. 12,000원 국밥세, 그릇값이 내 병원을 나와서 마트에 들렸습니다. 두부 한 모, 계란 한 판, 파 한 단, 그리고 세제 합계 14,800원. 정순 씨는 비닐봉지를 양손에 들고 천천히 아파트까지 걸어왔습니다. 5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같은 층에 사는 김말순 씨를 만났습니다. 말순 씨는 정순 씨보다 3살 위인 75이었고 이 아파트에서 정순 씨와 가장 가까운 이웃이었습니다. 가끔 반찬을 나눠 먹고 날 좋은 날에는 같이 단지 안벤치에 앉아 해바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정순 씨, 어디 갔다 와? 병원이요. 언니는요? 나도 약국 혈압약 타러. 날이 추워졌네요. 그러게 내일은 더 춥다던데. 이런 대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정순 씨에게는 하루 중 유일한 대화인 날도 많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정순 씨는 장을 정리했습니다. 두부는 냉장고에, 계란도 냉장고에, 파는 신문지에 싸서, 김치 냉장고 옆에, 세제는 싱크대 아래에, 그리고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부조림. 정순 씨의 레시피는 단순합니다. 두부를 깍둑 썰기해서 프라이팬에 노릇노릇 구운 다음 간장, 고춧가루, 다진 마늘, 설탕 약간, 물 반 컵 넣고 졸입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면 정순 씨는 그 소리가 좋았습니다. 집이 살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반찬을 만들고 나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어제 끓인 시래기국에 밥을 말아서요. 반찬은 두부조림이랑 깍두기. 혼자 밥을 먹을 때 정순 씨는 TV를 켜놓습니다. 조용하면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들리니까요. 그 소리가 싫었습니다. 혼자라는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니까요. 저녁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2개, 숟가락 하나, 냄비 하나. 2분이면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손을 닦고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시간은 저녁 7시 40분쯤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렸습니다. 뉴스는 무겁고 예능은 시끄럽고 드라마는 다음 주에 시작하는 거라 재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 채널이나 틀어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순 씨는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을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10으로 시작하긴 했는데 저장된 이름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전화가 무서웠습니다. TV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스팸 전화 사기, 전화 조심하라고. 정순 씨도 그런 전화를 몇 번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고객님,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같은 전화. 그때는 바로 끊었습니다. 전화가 멈췄습니다. 정순 씨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그런데 1분쯤 지나서 다시 울렸습니다. 같은 번호. 정순 씨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뭐지?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다시 멈췄습니다. 정순 씨는 TV 소리를 줄였습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혹시 시윤이가 번호를 바꿨나? 아들이 다른 폰으로 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30초쯤 지났을 때 세 번째로 전화가 울렸습니다. 정순 씨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3번 연속으로 전화가 온다는 건 급한 일이 있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정순 씨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할머니? 정순 씨는 숨을 멈췄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떨리는 목소리, 울먹이는 숨소리, 코를 훌쩍이는 소리. 정순 씨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시윤이니? 네, 할머니. 정순 씨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어디야? 할머니, 저 사고 났어요. 사고? 무슨 사고? 교통사고? 정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서 소파 팔걸이를 잡았습니다. 내 차 사고요. 사람을 쳤어요. 뭐, 너 다친 데는 없어? 저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많이 다쳤대요. 정순 씨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정순 씨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지가 아니었습니다. 사기인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우리 시윤이가 다치지 않았다니 다행이다. 그 안도감 뒤에 바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시윤아, 지금 어디야? 경찰은 왔어? 경찰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할머니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마치 주위 사람들한테 안 들리게 말하는 것처럼. 할머니, 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 뭐, 아빠 알면 나 죽어요. 정순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왜 아빠한테 말하면 안 돼? 아빠가 알면 엄청 화낼 거잖아요. 저 자동차 몰래 빌린 거예요. 면허 없는데. 정순 씨는 순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면허 없이 차를 몰았다고?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순 씨의 머릿속에는 아들 준호의 성격이 떠올랐습니다. 준호는 어렸을 때부터 화가 나면 무서운 아이였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닌데 성격이 불같았습니다. 뭔가 잘못되면 소리부터 지르고 그 다음에 후회하고. 정순 씨는 아들의 그 성격 때문에 젊었을 때 많이 울었습니다. 만약 준호가 이 사실을 알면 시윤이한테 뭐라고 할지. 정순 씨는 무의식적으로 아들을 배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기꾼이 노린 겁니다. 여러분, 잠깐 이야기를 멈추고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은 피해자의 가족관계를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구조를 압니다.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가 자녀의 때에 가지고 있는 감정의 구조. 자식한테 패 끼치면 안 된다. 자식 속 썩이면 안 된다. 자식이 화내는 게 무섭다. 내가 알아서 해야 한다. 이 마음을 이용합니다. 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라는 한마디가 정순 씨의 가장 깊은 심리를 건드린 겁니다. 이 대목에서 정순 씨를 탓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정순 씨가 머뭇거리고 있을 때 전화기 너머에서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단호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여기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팀입니다. 정순 씨는 긴장했습니다. 경찰? 지금 상황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해자가 중상입니다. 갈비뼈 골절에 뇌출혈 의심. 지금 병원 응급실에 있고 수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정순 씨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가해자, 그러니까 보호자님, 손자가 무면허 운전에 인적 사고를 냈습니다. 이게 기소가 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그 두 글자가 정순 씨의 귀에 못을 박았습니다. 정순 씨는 법을 모릅니다. 재판도 가본 적 없고 경찰서도 한 번도 가본 적 없습니다. 하지만 구속이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압니다. TV에서 수갑차고 끌려가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시윤이가 그렇게 된다면? 정순 씨의 눈앞에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시윤이가 수갑을 차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 안 돼. 정순 씨는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남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피해자 가족이 합의 의사가 있습니다. 빨리 합의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없습니다.
피해자가 수술 들어가면 치료비가 급격히 올라가서 합의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정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일단 1차 합의금과 병원비를 먼저 보내셔야 합니다. 금액은 480만 원입니다. 480만 원. 정순 씨는 그 숫자를 듣고 무의식적으로 통장 잔고를 떠올렸습니다. 적금에 1,800만 원, 보험금 통장에 2,400만 원, 480이면 가능하긴 해야지만 동시에 머릿속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이거 맞나? 경찰이 이렇게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나? 확인을 해봐야 하는 거 아닌가? 그 찰나 손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울음이 섞인 작은 목소리. 할머니, 저 여기서 무서워요. 여기 사람들이 다 나쁜 눈으로 쳐다봐요. 할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정순 씨의 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뇌는 공포와 사랑이 동시에 작동하면 판단력이 마비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감정 납치라고 합니다. 편도체가 과활성화되면 전두엽의 논리적 사고가 억제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하다는 신호가 들어오면 뇌가 생각이 아니라 행동 모드로 전환됩니다. 정순 씨도 그랬습니다. 의심 사라졌습니다. 확인, 그럴 시간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한다. 지금 당장 시윤이를 구해야 한다. 정순 씨는 전화기를 귀에 대고 말했습니다. 알았어. 할머니가 지금 갈게. 정순 씨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TV는 켜져 있었고 설거지한 그릇이 싱크대 위에 엎어져 있었고 슬리퍼 대신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겉옷은 이불 밑에 있던 회색 패딩. 통장은 장롱 서랍 안에 있었습니다. 카드는 지갑에. 정순 씨는 현관문을 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가방도 챙겨야 하나? 그때 전화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곧장 가까운 은행 ATM으로 가세요. 그리고 절대 전화 끊지 마세요. 끊으면 다시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으면 안 된다. 이 한마디가 정순 씨를 완전히 가둬버렸습니다. 왜 끊으면 안 될까요? 사기꾼은 압니다. 전화가 끊기는 순간 피해자가 생각할 시간이 생긴다는 걸, 다른 사람에게 연락할 여유가 생긴다는 걸, 그래서 절대로 끊지 않게 합니다. 공포로, 긴급함으로, 손자의 울음소리로 정순 씨는 전화기를 귀에 붙인 채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는 형광등이 하나 꺼져서 어두웠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1층에 내려서 아파트 단지를 걸어 나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ATM은 단지 앞 편의점 옆에 있었습니다. 걸어서 5분 거리. 정순 씨는 5분을 3분 만에 걸었습니다.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11월의 밤바람이 매서웠지만 정순 씨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온 신경이 전화기에 집중되어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빨리. 손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숨이 차서 끊기는 목소리, 울다 지친 목소리. 정순 씨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할머니가 갈게. 할머니가 다 해줄게. 편의점 옆 ATM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ATM 화면이 파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정순 씨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카드가 손가락 사이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 카드를 주었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 4자리. 정순 씨는 비밀번호를 누르려다가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비밀번호가 뭐였지? 긴장하면 이렇습니다. 매일 쓰는 비밀번호도 생각이 안 납니다. 3초, 5초, 8초. 전화기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보호자님, 빨리 해주셔야 합니다. 정순 씨는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1953. 남편 생년. 비밀번호가 맞았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이체를 누르세요. 정순 씨는 이체 버튼을 눌렀습니다. 계좌번호 불러드릴게요. 남자가 숫자를 천천히 불렀습니다. 정순 씨는 한 자리씩 따라 눌렀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틀렸습니다. 다시 불러드릴게요. 또 틀렸습니다. 정순 씨의 손은 떨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빨리요. 손자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이를 악물고 다시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맞았습니다. 금액을 입력하세요. 4, 8, 0, 0, 0, 0, 0, 480만 원. 화면에 떴습니다. 은행님에게 480만 원을 이체합니다. 확인을 누르세요. 정순 씨의 손가락이 확인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서 잠깐 정순 씨가 멈춘 이유를 말씀드려야 합니다. 정순 씨는 480만 원이 자기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건 8개월치 국민연금이었습니다.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한 번도 이렇게 큰 금액을 한꺼번에 보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순 씨의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0.5초 멈췄습니다. 바로 그 0.5초 그 순간이 정순 씨가 돌아갈 수 있었던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나 무서워요. 여기 경찰관이나 잡아가려고 해. 그 비명 같은 외침에 정순 씨의 손가락이 확인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 문구가 화면에 떴을 때 정순 씨는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됐다. 이제 시윤이가 괜찮겠지.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보호자님 잘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정순 씨는 기대했습니다. 이제 됐습니다. 라는 말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합의금을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순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병원비는 지금 보내신 걸로 되지만 합의금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직장인인데 일을 못하게 돼서 소득 보상까지 요구하고 있어요. 추가로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 정순 씨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건 너무 큰 돈인데. 보호자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안 보내시면 피해자 쪽에서 고소를 진행합니다. 그렇게 되면 손자분은 오늘 밤에 유치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치장 정순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ATM 기계 옆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보호자님,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손자의 울음소리가 배경에서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유치장 가기 싫어요. 정순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ATM 앞에서 혼자서 밤에 72세 할머니가 울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생각했습니다. 적금을 깨면 1,800만 원 있는데 1,200 보내면 600이 남는데 600으로 버틸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생각은 1초도 안 돼서 사라졌습니다. 시윤이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때 할머니 팔에 안겨 잠들던 시윤이, 할머니 사랑해요라고 말하던 시윤이, 그 아이가 유치장에 갇힌다? 정순 씨는 다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적금 통장 연결, 카드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체 버튼을 누르고 같은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120 0 0 0 0 0 1,200만 원 확인.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정순 씨는 ATM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려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호자님 잘하셨습니다. 이제 합의 처리 들어갑니다. 정순 씨는 물었습니다. 시윤이는 이제 괜찮은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네, 곧 풀려날 겁니다. 그런데 보호자님 한 가지만 더요. 피해자 치료비 추가분이 있어서. 정순 씨는 숨이 멎었습니다. 또요? 마지막입니다. 320만 원만 더 보내시면 전부 끝납니다. 정순 씨는 이제 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480 더하기 1200 더하기 320이면 2천만 원이잖아. 정순 씨의 평생 모은 돈 중 거의 절반, 하지만 마지막이라는 말, 그 한마디가 정순 씨를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정순 씨는 다시 카드를 꽂았습니다. 이번에는 보험금 통장에서 320만 원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합계 2천만 원. 정순 씨는 ATM에서 카드를 빼고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 3장, 그 3장을 손에 쥐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바람이 세게 불었습니다. 정순 씨의 패딩이 바람에 펄럭였습니다. 정순 씨는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다 보냈어요. 이제 시윤이 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순 씨는 전화기 화면을 봤습니다. 통화 종료. 정순 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같은 번호.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정순 씨는 멈칫했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이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정순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입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정순 씨는 편의점 앞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왜 안 되지? 왜 전화가 안 되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아직은 사기라는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통신이 안 되는 건가? 경찰서 전화라서 그런가? 정순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면서도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 됐습니다.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TV가 아직 켜져 있었습니다. 정순 씨가 나갈 때 끄지 못한 거였습니다. 저녁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리모컨을 들어 TV를 껐습니다. 정적 정순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시윤이한테 직접 전화하자. 정순 씨는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시윤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루루 두루루 받지 않았습니다. 수업 중인가? 밤인데? 아, 맞다. 경찰서에 있으니까 전화를 못 받는 거겠지. 정순 씨는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서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왜냐면 손자가 아빠한테 말하지 마세요라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전화가 안 되니까 확인은 해야 하니까 정순 씨는 심호흡을 하고 아들 이름을 눌렀습니다. 두루루 두루루. 엄마 왜? 아들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TV 소리가 배경에서 들렸습니다. 정순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시윤이 시윤이? 왜? 시윤이가 혹시 사고 나지 않았니? 잠시 침묵. 사고? 무슨 사고? 차차 사고 나서 사람 다치게 했다고. 뭐? 무슨 소리야 엄마. 시윤이 지금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정순 씨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시윤이 오늘 수업 끝나고 기숙사 갔어. 카톡도 했는데? 엄마 무슨 소리야? 누가 그래? 정순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엄마, 엄마. 전화기를 잡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전화기가 소파 위에 떨어졌습니다. 정순 씨는 멍하니 앞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방금 그 전화는 시윤이가 아니었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보낸 돈은? 정순 씨는 천천히 통장을 꺼냈습니다. 적금 통장 잔고 조회 600만 원. 원래 1,800만 원이었는데 1,200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보험금 통장 원래 2,400만 원, 480만 원, 320만 원 합쳐서 800만 원이 빠졌습니다. 총 2천만 원. 정순 씨는 통장을 양손으로 잡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흔들려 보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전화기 너머 그 아이는 시윤이가 아니었어. 정순 씨는 그때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30분 만에 달려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왔을 때 정순 씨는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소파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그냥 거실 바닥 통장새 개를 무릎 위에 펼쳐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아? 무슨 일이야? 전화해서 뭐라고 한 거야? 정순 씨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에 눈물 자국이 말라 있었습니다. 준호야, 응나야, 엄마 나 사기당한 것 같아. 준호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뭔 사기? 정순 씨는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가 온 것, 시윤이 목소리였다는 것, 경찰이라는 사람이 나왔다는 것, 480만 원, 1,200만 원, 320만 원. 준호는 들으면서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났을 때 준호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2천만 원을 보낸 거야?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동작이 너무 작아서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머리를 감싸쥐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왜 나한테 먼저 전화 안 했어? 한 통만 하면 됐잖아. 맞는 말이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됐습니다. 시윤이에게 아니면 준호에게 딱 한 통만 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에게 그 말은 비수였습니다. 내가 멍청해서, 그래 내가 늙어서, 판단이 안 돼서. 정순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 준호는 엄마 옆에 앉았습니다. 바닥에 같이 앉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그 나쁜 놈들이 잘못한 거야. 정순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왜냐면 정순 씨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보같이 평생 모은 돈을 전화 한 통에. 준호는 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12에 전화하고 관할 경찰서에도 연락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거실에서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경찰관은 젊은 남자였습니다. 정순 씨에게 최대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전화 온 시간이 정확히 몇 시쯤이었나요? 계좌번호 기억나시나요?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정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대답했습니다. 기억이 또렷했습니다. 그때의 공포가 너무 생생해서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관은 조서를 다 쓰고 나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보이스피싱 피해 건으로 접수하겠습니다. 송금 계좌 추적 바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미 인출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경찰관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보이스피싱 자금은 보통 즉시 분산 인출됩니다. 회수율이 높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순 씨는 경찰관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가로등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관이 돌아간 뒤 준호는 시윤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시윤아, 할머니가 보이스피싱 당하셨어. 전화 너머에서 시윤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할머니가요? 시윤이는 바로 지금 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 마라, 밤이다. 내일 와.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준호는 오히려 더 걱정이 됐습니다. 준호는 그날 밤 어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작은 방 이불을 꺼내 거실에 깔았습니다. 정순 씨는 안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고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똑똑똑. 그 소리가 이상하게 정순 씨의 머리를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왜 확인 안 했지? 왜 아들한테 전화 안 했지? 왜 그 전화를 받았지? 왜 세 번째 받았지? 정순 씨는 이불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1시간, 2시간, 새벽 3시가 돼서야 눈이 감겼습니다. 하지만 잠이 아니라 지쳐서 기절한 것에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순 씨는 평소처럼 5시 반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일어나서 전기포트를 켰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를 들으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셨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맛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베란다로 나가서 화분에 물을 줬습니다. 상추, 깻잎, 이름 모를 꽃꽃을 보다가 정순 씨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너는 아무것도 모르지. 정순 씨는 그날 하루 종일 집에서 나가지 못했습니다. 준호가 출근 전에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내가 경찰서 갔다 올게. 엄마는 집에서 쉬어. 그래,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점심때 이웃 말순 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순 씨, 나 김치 담갔는데 좀 갖다 줄까? 정순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웃으려고 했습니다. 입꼬리를 올리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아이고, 고마워요. 언니 그냥 놔두세요. 말순 씨는 정순 씨의 얼굴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요, 잠을 못 자서. 정순 씨는 사기당한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고요? 부끄러워서. 이게 가장 잔인한 부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대부분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바보라서,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늙어서 판단이 흐려서,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말을 못합니다. 말하면 왜 그걸 속았어? 라는 반응이 올까봐. 그것도 분간을 못해? 라는 시선이 두려워서. 정순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순 씨에게 말하면 아파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5층 박정순 씨 사기당했대. 소문이 날 것 같았습니다. 정순 씨는 혼자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시윤이가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시윤이가 들어왔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검정 패딩을 입고 대학생 특유의 약간 어수선한 모습으로. 할머니. 시윤이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졌습니다. 할머니 미안해요. 정순 씨는 시윤이를 보고 처음으로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여기 있구나. 멀쩡하게 여기 있구나. 정순 씨는 시윤이를 안았습니다. 뭐가 미안해? 네가 뭘 잘못했다고. 시윤이는 할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할머니, 그 사람들이 내 목소리를 흉내냈다면서요. 할머니한테 무서운 말을 했다면서요. 정순 씨는 시윤이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할머니가 바보같이. 시윤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바보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나쁜 사람들이 할머니 마음을 이용한 거잖아요.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까 울었던 눈물과는. 그날 밤 정순 씨와 시윤이와 준호는 세 사람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계좌가 대포통장이래. 돈은 이미 빠졌고 추적 중이긴 한데 솔직히 기대하기 어렵다더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순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 돈 내 장례비 하려고 모아둔 건데. 준호와 시윤이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할머니 너희한테 짐 되기 싫어서 모아둔 건데. 내가 아프면 병원비, 내가 죽으면 장례비, 그거라도 있으면 너희가 돈 때문에 고생 안 할까 싶어서.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그런 돈이었어?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평생이 그 통장 안에 있었어. 그 말 한마디가 거실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은 아직 못 잡았고 돈도 회수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생활비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당분간 내가 생활비 보내게 됐다. 연금 나오니까. 연금 62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 관리비, 공과금 내면 뭐가 남아 됐다니까. 정순 씨는 아들에게 돈을 받는 게 싫었습니다. 짐이 되면 안 된다는 평생의 신념. 그 신념이 사기를 당한 뒤에도 여전히 정순 씨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 62만 원, 아파트 관리비 15만 원, 전기, 가스, 수도 합쳐서 8만 원, 핸드폰비 3만 원, 병원비 평균 5만 원, 남는 돈 31만 원. 한 달에 31만 원으로 먹고 살아야 합니다. 하루에 약 10,000원. 정순 씨는 마트에 가는 횟수를 줄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 가던 걸 한 번으로 반찬 종류도 줄었습니다. 두부조림, 계란말이, 김치 이 세 가지를 돌려가며 먹었습니다. 과일은 거의 사지 않았습니다. 사과 한 알이 2,000원인데 그게 아까웠습니다.
정순 씨는 전에도 절약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절약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힘든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사기당한 이후로 전화벨 소리가 무서워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설령 아들이나 시윤이 전화라도 받기 전에 2-3초를 멈추게 됐습니다. 모르는 번호는 절대 받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그런 전화가 올까봐. 그리고 이상한 습관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순 씨는 매일 아침 통장을 확인합니다. 남은 돈이 그대로 있는지, 누가 빼간 건 아닌지, 없다는 걸 알면서도 봅니다. 잔고가 그대로면 안심이 됩니다. 조금이라도 줄어 있으면 공과금 자동이체 때문이라도 가슴이 철렁합니다. 통장이 정순 씨의 울타리였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울타리에 큰 구멍이 뚫린 겁니다. 바람이 들이치고 추위가 밀려오는데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매달 30만 원씩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정순 씨는 처음에 보내지 말라고 했지만 통장에 찍힌 30만 원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고마운 게 아니라 미안해서. 내가 이 돈을 안 잃었으면 아들한테 손 안 벌려도 됐는데. 시윤이도 아르바이트로 번 돈 중에서 용돈이라며 5만 원씩 보냈습니다. 정순 씨는 그 돈을 차마 쓰지 못했습니다. 서랍에 넣어두고 시윤이가 나중에 필요할 때 돌려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순 씨가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날씨가 조금 풀린 12월 초였습니다. 하늘이 맑아서 해가 따뜻했습니다. 말순 씨가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정순 씨, 요즘 얼굴이 안 좋아 그래요? 그냥 잠을 잘 못 자서. 잠을 못 자? 왜? 정순 씨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순 씨는 잠깐 기다렸다가 말했습니다. 나한테 말 못할 일 있어? 정순 씨는 말순 씨를 봤습니다. 말순 씨의 눈이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정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나 보이스피싱 당했어. 말순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언제? 지난달에 얼마나? 2천만 원. 말순 씨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말순 씨가 정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 주름진 손을 잡았습니다. 정순 씨, 너 그거 네 잘못 아니야. 정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내가. 바보같이 바보는 무슨 바보야? 말순 씨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나도 작년에 비슷한 전화 왔어. 경찰이라면서 내 이름이랑 주민번호 다 아는 거야. 나도 속을 뻔했어. 근데 마침 옆에 우리 며느리가 있어서. 며느리가 사기예요, 어머니. 그래서 끄는 거야. 정순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언니도? 그럼 나도 당할 뻔했어. 옆에 사람이 있어서 안 당한 거지. 너는 그날 옆에 아무도 없었잖아. 혼자였잖아.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래, 나 혼자였어. 혼자 있으면 누구든 당해. 그 사람들이 전문가야. 연습하고 준비하고 시나리오 짜서 하는 거야. 너 같은 착한 할머니 잡아먹으려고. 말순 씨가 정순 씨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탓 하지 마, 알겠어? 정순 씨는 울었습니다. 벤치에서 햇빛 아래서. 하지만 이번 울음은 달랐습니다. 부끄러움의 울음이 아니라 그냥 울고 싶어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옆에서 아무 말 없이 정순 씨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시 이야기를 멈추고 싶습니다. 정순 씨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나는 안 속지. 그걸 왜 믿어? 확인 전화 한 통이면 되는데. 맞습니다. 확인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객관적으로는요. 하지만 그 순간, 그 상황에서 정말 그게 가능할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밤 8시 혼자 집에 있습니다. 갑자기 전화가 옵니다. 손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울고 있습니다. 사고 났어요. 구속된대요.
할머니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심장이 얼마나 빠르게 뛸까요? 여러분의 손이 얼마나 떨릴까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판단력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작동할까요? 보이스피싱 전문가들은 심리학을 연구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세 가지 약점을 동시에 공략합니다. 첫째, 공포 구속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말은 뇌의 공포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공포 상태에서는 논리적 사고가 80%까지 감소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둘째, 사랑하는 사람이 위험에 처했다는 신호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동기를 자극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 목숨도 걸 수 있는 그 사랑 사기꾼은 그걸 무기로 씁니다. 셋째, 고립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전화 끊지 마세요. 이건 피해자를 외부 정보와 차단시키는 겁니다. 혼자 판단하게 만들고, 혼자 결정하게 만들고, 혼자 책임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박사 학위가 있어도 당할 수 있습니다. 판사도 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학력자, 전문직 종사자 중에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순 씨를 탓하지 마세요. 정순 씨가 부족해서 당한 게 아닙니다. 사기꾼이 너무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순 씨가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은 과거와 차원이 다릅니다. AI 기술로 목소리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SNS에 올린 손자의 음성 메시지 몇 초만 있으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목소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 목소리를 왜 구분 못했냐는 질문 자체가 이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기꾼도 진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한 가지뿐입니다. 어떤 전화가 오든 어떤 목소리가 들리든 돈 이야기가 나오면 끊고 확인하세요.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전화하세요. 가족한테 경찰서 대표번호로 그 전화 한 통이 2천만 원을 지킵니다. 그 전화 한 통이 한 사람의 인생을 지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돈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순 씨의 일상은 조금씩 정말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전기포트를 켜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줍니다. 여전히 같은 순서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일주일에 2번 전화를 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엄마 밥 먹었어? 먹었다. 뭐 먹었어? 두부조림이랑 밥도 두부. 엄마 고기도 좀 먹어. 비싸. 내가 소고기 보낼게 됐다. 그 돈으로 시윤이 밥 사줘라. 이런 대화가 5분쯤 이어집니다. 정순 씨는 전화를 끊고 나서 핸드폰을 한참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살짝 웃습니다. 시윤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화합니다.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이었는데 할머니, 나 오늘 시험 봤어. 잘 봤니? 모르겠어. 근데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 잘했다 할머니. 이번 주말에 갈까? 오지 마. 멀어. 할머니는 맨날 오지 말래. 아니 오면 좋지. 정순 씨는 이 대화가 좋았습니다. 어쩌면 2천만 원을 잃기 전보다 더 자주 이 대화를 합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기를 당해야 가족이 더 연락한다는 게 슬픈 일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정순 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돈은 같지만 이렇게라도 얼굴 보는 게 낫지. 한 가지 더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순 씨는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안 갔습니다. 남의 눈치 보면서 앉아 있는 게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기를 당한 뒤 혼자 집에 있는 게 더 불편해졌습니다. 혼자 있으면 자꾸 그날 밤 생각이 났습니다. ATM 기계 불빛 떨리는
손손자라고 믿었던 그 목소리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그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경로당에서 정순 씨는 이야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었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듣고 가끔 웃고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로당에서 비슷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요즘 전화 사기 무섭다며? 어디서 들었어? 뉴스에서 나왔어. 할머니들한테 손자인 척 전화한대. 세상에 나쁜 놈들. 정순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당했어. 경로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눈이 정순 씨를 봤습니다. 정순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전화가 온 것, 손자 목소리였다는 것, 경찰이라는 사람, 480만 원, 1200만 원, 320만 원, 그리고 아들에게 전화한 순간, 이야기가 끝났을 때 경로당 할머니들 중 몇 분이 울고 있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도 그런 전화 오면 속을 것 같아. 다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정순 씨,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 나쁜 놈들이 잘못한 거야.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미 당했으니까 여러분은 당하지 마세요. 전화 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자식한테 전화하세요. 그 한 통이면 됩니다. 정순 씨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잃은 사람의 힘. 그건 어떤 전문가의 강의보다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60대 이상 비율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그리고 대부분이 피해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는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디지털 세상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보이스피싱 주의하세요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구체적으로 알려드려야 합니다. 자, 지금부터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경찰은 절대 전화로 돈을 보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공공기관도 전화로 지금 당장 입금하세요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100% 사기입니다. 둘 가족이라고 말하는 전화가 와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직접 그 가족에게 전화하세요.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번호로요. 걸려온 번호로 다시 거는 게 아니라 원래 저장된 번호로 셋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오면 그 자체가 사기라는 증거입니다. 진짜 경찰이라면 가족에게 연락하라고 권유하지 비밀로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어르신이 혼자 사시면 자주 전화해 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 5분이면 됩니다. 엄마, 밥 먹었어? 아버지, 건강하시죠? 이 한 통이 어르신의 외로움을 줄이고 판단력을 높이고 사기꾼이 파고들 틈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이 주변에 있다면 절대 탓하지 마세요. 왜 속았어? 왜 확인 안 했어? 이 말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상처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이미 자기 자신을 충분히 탓하고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나쁜 거예요. 나도 그 상황이었으면 당했을 수 있어요. 이 한마디가 무너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습니다. 정순 씨는 요즘도 매일 아침 전기포트를 켜고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고 화분에 물을 줍니다. 그리고 통장을 확인합니다. 잔고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하지만 정순 씨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아들이 전화합니다. 손자가 전화합니다. 이웃 말순 씨가 문을 두드립니다. 경로당 할머니들이 인사합니다. 사기꾼은 정순 씨에게서 돈을 빼앗았지만 사람까지 빼앗지는 못했습니다. 정순 씨는 요즘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 돈이 아깝지는 않아? 물론 아깝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니까요. 그걸 아깝지 않다고 말하는 건 정순 씨가 자기 자신에게 하는 위로입니다. 하지만 그 위로조차 정순 씨의 강인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한 가지만 해주세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할머니, 할아버지께 전화 한 통 해주세요. 밥 먹었어? 건강해? 사랑해. 이 한마디가 사기꾼보다 강합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당신의 가족을 지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수상한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 주변에 피해자가 있다. 어떻게 대처했다.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2천만 원을 지킬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